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미디어 역할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미디어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영상 미디어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폭력성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발생한 엘사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렇게 막 술을 마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한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알고리즘을 그냥 통과해서 어린이들한테 이제 보여줘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폭력성은 폭력에 대한 둔감화를 초래하고 또 현실 세계를 텔레비전의 상징 세계와 동일시하게 돼서 어린이들의 폭력성을 늘린다는 그런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언어가 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언어들을 보면 약간 무분별한 언어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에 어긋나는 그 된소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닦아야를 닦아야, 뭐 조금만을 조금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언박싱 비디오라든지 장난감 관련된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간접 광고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박싱 프로그램은 한편의 긴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상승시킨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또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놀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제 영상 놀이가 굉장히 획일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주로 여자들은 핑크색 옷을 입고 요리하거나 뜨개질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기 상어 같은 데서도 아빠는 파란색, 엄마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린이들,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영상은 대부분 배경이 다 핑크색으로, 그리고 남학생이 많이 찾는 그런 유튜브는 다 배경이 파란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프로그램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경우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TV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 주변 성인들로부터 이제 배울 수 있는 모국어의 단어 수가 줄어들고 언어 획득을 위한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4세 때 비유아용 영상 시청이 늘어날수록 주의력이 감소하고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 점수가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주변을 보면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통계에 보면 10명 중 한 30%,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응답자 중 한 30% 정도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높으면 다양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학습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은 또 그만큼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공격성도 감소를 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서미 스트리트라든지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제 방송이 되었던
뽀뽀뽀라든지 아니면 EBS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린이들에게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에 유아의 학습 준비도, 즉 어휘라든지 읽기, 수계산, 과학 지식, 사회적 관계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시키는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칸 아카데미나 크래시 코urse 같은 교육 전문 채널들도 유튜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철학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쉽게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이라는 것을 딱 그 학습이라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좀 넓혀서 살펴보면 사실 그 교육기관 밖에서 우리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거를 이제 비정형식 학습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비정형식 학습을 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화창을 통해서 타인과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디지털 스킬을 발달시킨다든지 아니면 좋은 영상을 구분하고 시청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접 촬영을 하고 업로드해서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습하고 또 자아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엑스플로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이제 유튜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부모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인용되는 이론은 브론펜 브레너가 이제 1979년에 주장했던 에컬로지컬 시스템 티오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세계의 여러 맥락 중 층위 또는 시스템을 제시를 해서 아동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이크로 시스템부터 엑소 시스템 그리고 매크로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아동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체계, 즉 가족의 구성원, 부모 그리고 또래를 포함하는 미시 체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브론펜 브레너는 1979년도에 매스미디어를 엑소 시스템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미디어를 위치시켰는데 최근에는 사실 핸드폰이 어린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점점 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미디어 기술의 보편적인 사용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미디어를 가족 및 또래의 영향과 함께 그 마이크로 시스템의 일부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이를 둘러싸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요인 중에 가장 부모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다양한 활동을 일단 살펴보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부모의 미디어 이용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가족의 구조적 특징이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어떻게 어린이들의 미디어 영향, 특히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되었는데 일단 가족이 보유하는 TV 수신기의 수가 증가하면 어린이의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또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아동들이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은 TV 시청,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소셜미디어 사이트 방문을 포함한 특정 온라인 참여 활동 등 다양한 미디어 행동과 관련해서
부모를 본보기로 삼고 있어서 부모의 행동을 닫는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어린이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부모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모면 어린이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은 결국 어렸을 때 이렇게 자신한테 가까운 사람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인지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이들의 그 행동이나 생각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의 시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SSK팀에서 유튜브 시청이 그러면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재밌게도 이제 본인의 자녀의 유튜브 시청량, 그리고 또래들이 이제 또 많이 같이 영상을 볼 경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재밌는 거 이제 부모가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면 이 모든 요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설명적 중재,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설명을 하면서 같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나 제한적 중재, 시간이나 시청 장소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제한적 중재를 할 때는 자녀의 유튜브 시청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즉, 그 조절 효과는 나타난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의 시청 시간이라든지 장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면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해서 학업이 떨어지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부모의 미디어 이용이라든지 부모가 제한하는 그런 중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다 보면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그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미디어 이용이 학습 효과로 이어지고, 또 어린이들이 일찍 그런 미디어에 노출돼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고 미디어를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유튜브를 통해 간접 경험을 확장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가 이제 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하는지 이렇게 보면, 또래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을 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영상이나 관련 놀이에서 뒤처지지 않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청을 또 권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의 시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미디어 시청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자녀에게 많은 시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울러 부모가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그런 기술이 굉장히 높을수록 자녀도 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것을 이해하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어른들이 어린이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바로 중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의 중재라는 그런 개념이 그동안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쪽에서는 개발이 되어 왔는데요.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방어 기제 및 시청 제한을 목표로 하는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폭력물이나 고정관념 등의 부정적인 미디어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녀가 미디어 메시지의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중재는 어린이가 그냥 혼자 비디오나 영상을 보도록 남겨두지 않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라고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 유형은 굉장히 많은 중재 유형이 이제 제시됐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는 중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시청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지 않더라도 같이 앉아서 시청하는 행위. 두 번째는 제한적 중재인데 이거는 시간대나 시청량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한하여 미디어 이용에 관여하는 그런 유형으로 가장 흔한 중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적 중재는 부모와 자녀가 이용하는 그 미디어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이해를 돕는 적극적인 중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동시청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어린이도 혼자 시청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엄마가 그냥 같이 시청하는 것만으로 학습과 교육 콘텐츠 시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또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 시청을 하는 경우에도 폭력성 학습이나 가상현실을 이제 분별을 어린이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시청은 어린이 이용을, 미디어 이용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 시청, 중재입니다. 자녀가 TV를 이용할 때 시청량, 시청 장소,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 시청이 TV 이용량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설정한 시청 규칙을 매일 반복적으로 지각하고 준수하고 이러한 인지와 습관이 TV 시청의 감소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한적 시청을 하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노출이라든지 온라인 폭력, 사생활 침해 등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의 그 반사회적 내용을 어떤 점이 나쁜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지각하는 좋은 시청 습관을 갖추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한적 시청의 부정적인 점은 너무 강력하게 제한을 하면 오히려 타매체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부모 몰래 시청을 한다든지 요즘 아주 밤늦게 이렇게 몰래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대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적 중재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중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능동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적 중재는 사실 그 비고스키의 근접 발달 영역의 이론에서 왜 설명적인 중재가 좋은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은 유아들이 부모 및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들의 능력 이상의 체험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본인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습
경험을 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게 됐을 때 학습이 최대화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나 아니면은 어린이 양육자들의 그 지도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제 비고스키의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쉬운 거여서 어린이는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다 보면 뭔가 확장이 일어나거나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맨 그 바깥쪽에 있는 레이어는 너무 어려운 존입니다. 이거는 어린이가 혼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그런 학습, 굉장히 어려운 학습 내용이고, 이 중간 단계가 바로 존 오브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 더 본인의 능력보다 어려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부모들이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비슷한 모델이 더 트래블 렌즈 모델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종속 변이는 arousal이고 interest and attention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이제 갖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보면, 가장 낮은 거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다음 내용이 어떤 건지 당연히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들은 어린이들이 잘 보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새롭거나 아니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또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텐션을 주지 않고 잘 보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이들이 재밌어하고 어텐션을 많이 주는 거는 요 가운데 영역이거든요. 적당히 새롭고 그 컴플렉시티, 복잡도도 적당할 때 어린이들은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요 부분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웠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주의 집중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학습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했을 때 가장 그 러닝이 혹은 학습이 최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게임보다는 조금 어려운 거를 해야지 좀 더 재밌어지고 학습이 일어나고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린이들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거를 바로 설명적 중재가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적 중재가 그냥 같이 앉아서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많은 이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설명적 중재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기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이 먼저 원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시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교육적 혜택을 받기 바라는 그런 동기, 혹은 향수와 자신의 미디어 열정을 세대 간에 공유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동기가 돼서 미디어를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도라에몽 같은 애니메이션을 애들한테 권하는 뭐 이런 것도 시작하기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진하기인데, 이건 시작하기와 달리 촉진하기는 가족 구성원이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 또는 기기에 대한 아동의 기존 참여를 지속하거나 심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그 비고스키 이론에서 나왔던 스캐폴딩, 스캐폴딩인데 이거를 한국어로는 스캐폴딩, 비계 설정, 디딤 말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캐폴딩은 아동이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과제를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과정이고, 아동이 현재 혼자 할 수 없는 능력을 넘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알파벳 블록 게임을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영상에 등장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하기입니다. 확장하기라는 용어는 가족 구성원이 자녀의 기존 미디어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녀를 새로운 활동에 참여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다음에 관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3D 모델을 종이로 이렇게 접어본다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도 보면 동화책 같은 거 읽고 나서 그 동화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읽고 나서 팥죽을 쏘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동화책 읽고 나서도 좀 적극적인 분들은 이런 것을 같이 해줬는데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을 읽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확장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맺기입니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미디어와 다른 것을 연결하여 자녀의 주의를 끄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 해피피트를 보고 거기 등장하는 펭귄 멈블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나레티브가 등장을 하는데 어린이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어린이가 동화책이나 영상 컨텐츠에 나오는 정보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미디어에서 친사회적인 행위를 친구가 한다면 그거를 그 어린이한테 너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술적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패밀리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잼 같은 거를 통해서 중재, 테크니컬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미리 이제 차단하거나 그리고 자녀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하거나 그리고 유해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필터링 하거나 이런 중재를 부모님들이 또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적 중재를 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끝까지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중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환경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 및 사고, 감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습적인 면에서 공부를 할 게 있으면 미루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서 TV를 적당히 보고 학습에 이제 몰두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조절 능력은 한 개인의 부모, 또래 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인터넷 이용 시간도 감소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고, 또 중1 때 자기조절 능력은 중3 때의 주의 집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조절이 만약에 낮은 경우는 공격성 및 분노 표출 정도가 더 높고, 또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기 조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연구에서는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높으면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이 증가하고,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또 이렇게 높아지면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향상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호주의 이런 연구에서 보면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신체 놀이를 하면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해주면 또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강압적 훈육 방식 또는 권위적인 양육이 유아의 자기 통제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통제하고 훈육만 하는 경우에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모가 강압적인 처벌을 사용하면 유아는 자기 수정 또는 자기 통제를 하는 내면화된 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나타났고, 또 부모가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 학대나 방임적 태도일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실시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그 영상 미디어의 중재 방식,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설명적, 제한적, 공동 시청 중에 영상 미디어의 자기 조절에 어떤 중재 방식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설명적 중재, 제한적 중재, 공동 시청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자기 조절에, 그리고 미디어를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 시청이라든지 설명적 중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한적 중재는 가장 낮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동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까지도 가장 많은 이론의 그 기본으로 사용되는 이론은 그 셰이퍼가 주장한 부모 양육 태도입니다. 셰이퍼는 신생 아기부터 초기 청년에 이르는 동안 유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30년 동안 종단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두 개의 측, 그러니까 애정과 거부, 그리고 자율, 통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기초로 한 4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정적이면서 자율적인 거, 애정이 많지만 통제하는 부모, 아니면은 온정이 굉장히 낮은 거부적이면서 자율적인 부모, 그리고 거부적이면서 또한 또 통제적인,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또 한번 해봤는데, 한국의 요즘 이제 부모들의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렇게 다른 방식의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적인 부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독재적인데 이 경우가 이제 온정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통제력도 가장 강한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부모,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키우는 부모, 이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상호작용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부모와 굉장히 미디어 이용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오히려 아동의 영상 미디어 이용 조절을 강화시키는 걸로 나타났고, 오히려 너무 통제를 많이 하는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미디어 이용 조절하는 게 조금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어린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 아동의 영상 미디어 이용 조절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시청량도 감소했고 반대로 이런 아이일수록 교육 프로그램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결론을 이렇게 내어보면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부모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의 미디어 이용 행위, 집안에서의, 그리고 태도, 그리고 이용 동기,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한적인 중재보다는 공동시청이나 설명적 중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양육 태도 같은 경우 온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까지 부모가 이제 어린이 미디어 이용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